네, 잠시 쉬고 들어오셨는지요? 지금부터는 광장 공포증에 이어서 세 번째 범불안 장애를 가지고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범이란 말 제너럴라이즈드는 굉장히 불안이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범이라는 표현의 기본적인 베이직 앵자이티 디소다로도 명명되어 왔던 그런 진단명입니다. 이 범불안 장애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의 그 장애를 유발할 만큼 만성적인 불안이 이제 펼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모든 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지나치게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범불안 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DSM-5에서는 이 범불안 장애를요, 공포증이나 공황 발작, 또 강박 사고나 강박 행동 없이 적어도 6개월간 지속적으로 만연한 불안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나타나는 어떤 불안과 연관된 걱정이나 염려가 조절이 안 되면서 신체적인 증상, 근육이 긴장되고 안절부절 못하고 또 수면에 문제가 있는 이런 증상들을 같이 수반하는 질환이 범불안 장애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공황 발작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공황 발작에서 세 가지 유형에서 상황적으로 발생하는 그 공황 발작 중에서 나왔던 그 범불안 장애입니다. 또 강박 사고나 강박 장애를 합치면은 옵세시브 싱킹, 또 강박 행동 컴펄시브 액트, 그러면 OCD, 그죠? 강박 장애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공포증이나 공황 발작 없이, 그리고 또 강박 장애 없이 이러한 양상들이 6개월 이상 됐을 때 범불안 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그 불안은 걱정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 아는데도 그 걱정을, 불안을 멈출 수가 없는 거고요. 그 상황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또 긴장된 상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일상생활에서 문제점이 드러난다. 이럴 때 범불안 장애라는 진단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증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불안이나 긴장, 또 자율신경계가 항진되면서 인지적으로 굉장히 과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증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잠깐 하나하나 보게 되면 불안 양상에서는요, 심한 만성적인 불안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저해할 정도다. 거기에 특징적인 것이 부유불안이다라고 해서 프리플로팅 앵자이티에 대해서 이제 용어를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물에 둥둥 떠 있는, 불안이 둥둥 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것에 불안을 느끼지만 그 불안에 대한 근거를 찾아보니까 근거를 찾기 힘들고 또 조절하기도 힘든 그런 정도의 불안을 이야기할 때 부유불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긴장인데요. 긴장은 신체적인 긴장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신체적으로 긴장하니까 사지가 떨리고, 그 다음에 안절부절 못하고, 그래서 두통까지 호소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율신경계 항진입니다. 자율신경계 항진, 특히 교감신경이 항진되면서 숨이 가빠지고 땀이 나고 또 팔피테이션, 심계항진과 다양한 위장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인지에서의 그 과민한 현상 때문에 예민해지고 과민하는 거죠. 그래서 불안정하고 깜짝 놀라는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런 신체 증상이 이제 주를 이루기 때문에 내과적인 도움을 찾는 경향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상당 부분이 이건 내과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과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일부는 자신이 불안장애가 있어서 나타나는 신체 증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치료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일부는 여전히 정신과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고 신체 증상에 대해서만 매달리면서 그것에 대해서만 치료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마 신체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도 결국은 그것이 정신적인 문제에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신체적인 증상들이 잘 조절이 안 될 거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이 범불안 장애의 유병률과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병률 평생 유병률 보면 한 2.4 정도가 되고요. 이것도 이제 여자가 훨씬 많습니다. 호발 연령은 주로 명확지는 않지만 20대가 됐을 즈음에 주로 이제 치료를 원하는 그런 상황을 볼 때 20대가 호발 연령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과는 대부분 평생 지속되는 그런 경과를 밟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치료입니다.
치료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신치료와 함께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게 굉장히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인지행동치료를 할 때는 이완요법을 근육을 이완시키면서 정신적인 부분을 이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같이 겸할 수 있는 이런 치료들이 같이 들어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약물치료 보시면 제일 처음에 또 초이스하는 게 이것도 항우울제인 SSRI 계통의 약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세로토닌의 유용성도 높이고 또 진정작용으로 인해서 그 증상을 불안과 관련된 증상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데 효과적인 파록세틴, 팍실 같은 약들을 사용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항우울제로서 같은 맥락의 SNRI 계통의 약물 중에 벨라팍신 같은 약을 또 치료로 쓸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항불안제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항불안제 중에서는 오로지 항불안제로서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약물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계통의 약인 비벤조다이아제핀계 중에 그죠? 여전히 항불안제로서 오롯이 쓰고 있는 부스피론, 부스파 같은 약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약물들을 사용하다 보면은 그 약물들이 이제 효과가 한 2주에서 4주, 또 길게는 4주에서 한 6주 정도 지나야 약물의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비교적 약효가 빠른 벤조다이아제핀계 항불안제를 같이 쓰면서 그 목적에 맞게 쓰다가 그 다음에 항우울제의 약효를 두드러지게 볼 수 있는 약으로 이제 효과를 보는 그런 상황을 갖게 됩니다. 그 외에 사망계 항우울제도 쓸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항히스타민제를 쓸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자율신경계에 관련돼서 얘기를 했으면서 자율신경계에서 교감신경계에서 그죠? 아드레너직 뉴런이 활동하는, 그래서 카테콜라민에 대한 신경전달 물질을 전달하는, 그래서 그 활성화된 어떤 문제들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바로 이럴 때는 치료제로서 베타1을 더 가속시키는 아고니스트가 아니고 베타1을 블로킹 시켜서 조금 이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베타1 아드레너직 블로커를 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가장 많이 쓰는 약이 프로프로놀, 상품명 인데라라는 약을 쓸 수 있다. 근데 이제 이런 약물들은 보통 평생 그 경과에서 보면은 지속된다고 했기 때문에 6 내지 한 12개월 정도 쓰고요. 일부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평생 복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사회불안 장애입니다. Social Anxiety Disorder입니다. 이거는 DSM-4에서는 사회 공포증, 소셜 포비아라고도 명명했었고요. 공황 발작과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회불안 장애에는 두 가지 요소들이 갖춰지는 걸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사회적 불안이고요. 하나는 수행 불안입니다. 그 사회적 불안 같은 경우에는 특정 어떤 사람과 대인관계를 할 때, 인간관계를 할 때나 또 사회적인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이제 불안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행 불안은 바로 그 특정한 일을 수행할 때 좀 더 긴장되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 나타나는 그런 불안일 때를 수행 불안이라고 하죠. 근데 이 사회적 불안 장애에서는 대인관계의 어떤 사회적인 상황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뭔가 일을 진행하면서 특정 일을 진행하면서 또 수행 불안이 나타날 수도 있어서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보시면 그 연설에 대한 그 어떤 이제 특정한 일이죠.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수업 중에 질문을 받았을 때 그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을 갖는 사람들, 또 여러 사람과 식사하고 술 마시는 동안에 어색하고 굉장히 이제 두렵고 불안한 거죠. 그런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때, 또 무대 공연에서 혹시 실수할지 모를까라는 어떤 두려움을 가질 때,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일을 수행할 때 긴장하고 다른 사람이 쳐다볼 것 같은 걸 의식하면서 불안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양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그래서 어느 정도 사회적 불안이나 수행 불안은 선생님도 그렇지만 많이들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지나칠 정도로 대인관계를 회피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과 접촉하는 일이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심한 예기 불안, 저 사람을 만나면서 나는 두려워, 주변 사람들이 또 저 사람을 만나는 것 같고 날 어떤 이상한 뭔가 시선으로 볼 것 같아 라는
미리부터 불안을 느끼면서 접촉할 상황을 아예 피해버린다던가 이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가 되면 소셜 포비아, 사회불안 장애라고 진단을 붙이게 됩니다. 그랬을 때 DSM-5에서의 그 진단 기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낯선 사람과 함께 있거나 다른 사람이 자신을 쳐다볼 수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거, 그죠? 그런 경우에도 진단 기준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신은 뭐 망신당할 만한 행동을 자신이 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불안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것도 이제 기준에 들어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회 공포증으로 진단을 내리려면 사회적인 상황에 노출되면 반드시 불안이 발생돼야 되고요. 그런 경우에 대부분은 공황 발작도 같이 나타나는 그런 어떤 양상을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진단을 붙이게 됩니다. 이 사회불안장애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나타내는 불안이 과도하거나 현실적이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 그러면서 불안을 초래하는 상황을 계속 회피하라는 그런 상황을 갖게 될 때 이제 우리가 진단을 붙이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불안이 모든 사회적인 상황에서 다 발생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면 여기에도 generalized 범이라는 얘기를 붙여서 범사회 공포증, generalized social phobia라는 걸로 명명 붙일 수 있습니다. 소아의 같은 경우에는 성인과는 좀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게 좋겠고요. 발달 단계를 좀 고려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에서의 어떤 불안을 가질 때 대인관계의 어떤 회피가 성인과의 관계에 국한해서는 안 되고요. 또래의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불안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해야 되겠고, 특히 18세 이하는 증상이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돼야 됩니다. 이 사회불안 장애와 좀 감별해야 될 진단은 주요 우울 장애나 그 다음에 분열성 성격 장애 이런 것들과 감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불안 장애의 유병률을 보시면 그 경과를 좀 같이 보시면 발병 연령은 대부분 아동기 후반이나 사춘기 초반에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평생 유병률은 1.6% 정도가 됩니다. 이것도 여자가 훨씬 많은 것을 좀 볼 수 있겠고요. 그 경과는 거의 평생 지속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성인이 되면서 호전이 되기도 하지만 스트레스 여부에 따라서 경과가 다르게 진행될 수 있고요. 가족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범사회 공포증 같은 경우에 모든 경우에서의 어떤 사회적 상황에서 이제 두려움을 느낄 때는 붙이는 이 범사회 공포증 같은 경우에는 가족적인 경향이 매우 강한 그런 진단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치료는 마찬가지로 약물 치료와 그 다음에 정신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약물 치료로는 말씀 계속 지금 드려오고 있지만 항우울제인 SSRI 계통의 약을 먼저 1차적으로 초이스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벤조디아제핀계 항불안제나 또 항우울제 중에 SNRI 계통의 약인 벤나팍신 같은 약, 또 그 다음에 비벤조다이아제핀계 넌벤조다이아제핀계 항불안제라고 얘기했죠. 부스피론, 부스파 같은 것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정신치료는요, 주로 인지행동 치료를 많이 사용하고요. 여기에다가 심리교육이나 인지를 재구성하는 훈련, 또 상황을 노출하는 연습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합리적으로 치료를 해나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특정 공포증입니다. 스페셜 포비아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이 스페셜 포비아를 심플 포비아, 단순 공포증으로 명명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특정 공포증은 앞에 나왔던 광장 공포증이나 그 다음에 사회 공포증을 제외한 특정한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공포를 모두 일컬어서 특정 공포증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는요, 우리 책의 표 19-9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일부만 지금 옮겨다 놨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의 공포를 느끼면 특정 공포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높은 장소에 대해서 아크로포비아, 또 고양이에 대해서 통증, 폐쇄된 공간, 클러스트로포비아, 그죠? 개나 혈액, 이런 식으로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 공포를 느끼면, 그죠? 이걸 모두 다
스페셜 포비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DSM-5에서는 특정 공포증을 그 대상에 따라서 뭐 동물형에서 자연 환경형, 또 혈액 주사 손상형, 또 혈액에 대한 공포, 또 주사 수혈에 대한 공포, 뭐 기타 의학적인 도움에 대한 공포나 부상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로 다 기타형으로까지 해서 세분화돼서 굉장히 많은 특정 공포증의 예를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특정 공포증은 두려운 상황이나 대상에 노출되면, 높은 곳에 노출되면, 폐쇄된 공간에 노출되면, 또 고양이가 앞에 나타나면, 그죠? 반드시 불안해져야 되는 진단의 전제 조건이 있고요. 그러면서 공황 발작까지 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불안을 초래하는 상황을 대부분 회피하려는 그런 성향을 갖게 되죠. 이 불안 야기 상황에 대한 회피를 보시면 예기 불안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의 어떤 직업이나 일상생활 수행하는데 대인계와 같은 삶에 영향을 크게 미치면서 그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받는 그런 상황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생활하는 환경에서 두려워하는 대상이나 상황이 거의 없고 쉽게 피할 수 있으면 이런 문제, 고통이 좀 가벼울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뭐 예를 들면 고층 63층이 되는 그런 고층 건물의 맨 위층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데, 그죠? 폐쇄 공포증인 겁니다. 좁은 공간에 들어가면, 닫히는 공간에 들어가면, 이 이제 공황 발작까지 올 수 있고 막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탈 수 없어서 매일 그곳을 계단을 통해서 오르락내리락 한다. 이럴 때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이런 상황만 접하지 않는다면, 두려워하는 대상이나 상황에 접하지 않는다면 좀 가벼울 수는 있지만 이게 문제가 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유병률을 보시면 발병 연령은 대부분 아동기나 청소년 초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평생 그 유병률은 한 5.6%입니다. 생각보다 많죠. 그리고 이제 여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경과를 보시면 아동기에 특정 공포증이 발생하면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다른 불안장애와 달리 그 완화나 악화의 단계 없이 증상이 지속해서 쭉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아주 어렸을 때 그 모서리에 대한 공포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포증이 없어질 줄 알았더니 나이 먹어서까지 끝까지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집에 이제 방문을 해서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이제 모서리라고 생긴 곳에는 다 테이핑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드러운 공 같은 걸로 이제 거기다가 막아놓고 또 테이핑을 한다든지, 그래서 모서리라고 생기는 곳은 가까이도 가지 못하고 또 주변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이제 봉쇄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밖에 나갔을 때 이런 모습들을 보고는 불안해서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행동하는데 제약을 갖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 이제 이런 것들이 도처에 있는 그런 상황을 이제 우리가 특정 공포증이기 때문에 많이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 치료를 보시면 가장 효과적인 게 행동치료입니다. 이거는 특정 공포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행동치료 중에서도 체계적 둔감법,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공부할 때 좀 나왔던 거죠. 그 공포의 대상을 조금씩 노출시켜서 생각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노출을 시켜서 마지막에 그 불안을 극복하는 그런 방법을 널리 쓰게 되고요. 최근에는 심상요법이나 심상법이나 실제 상황을 노출을 통해서 하는 둔감법, 그리고 한꺼번에 체계를 갖추지 않고 그 두려워하는 대상에 한꺼번에 그 내보이게 하는 노출시키는 홍수법, 이런 것들도 같이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 외에 여러 가지 치료가 도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약물 치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공황 발작을 함께 동반해서 이러한 특정 공포증에 대한 두려움이 나타난다면 마찬가지로 이완할 수 있는, 그래서 베타1 아드레너식 블로커, 그죠? 아고니스트가 아닌 안타고니스트 역할하는 블로커 역할을 하는 인데랄, 프로프로놀랄 같은 약을 주게 됩니다. 그 외에 항불안제를 줄 수 있겠고요. 약물과 함께 정신치료를 병행한다면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효과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분리불안 장애입니다. Separation Anxiety Disorder. 이거는 DSM-4TR. DSM-4TR이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개정판입니다. 4에서 TR이라는 것은 텍스트북 리비전이라고 해서요.
4에서 5로 오기 전에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들을 가지고 좀 보완을 했던 그런 개정판인데요. 이 DSM-4TR에서 보면은 이 분리불안 장애 같은 경우에는 영아나 아동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DSM-5에 오면서 성인에게도 적용하는 그런 새로운 영역이 되었다라고 해서 그 차이점을 좀 인식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주 특징은 이 분리불안을 느끼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집이나 애착 대상과 분리될 때, 그죠? 불안을 느끼는 겁니다. 말 그대로 공포나 불안이나 회피 반응을 이제 보이는 것을 분리불안 장애라고 한다. 그랬을 때 DSM-5의 진단 기준에 의하면 지금 7가지 나와 있죠. 이 중에 3가지 이상이 나타나게 되면 분리불안 장애라는 진단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개념만 갖고 계시면 됩니다. 집이라든가 굉장히 애착이 되는 상황에 장소와 또 주 애착 대상과 떨어질 때 과도하게 고통을 느끼는데 그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2번부터 7번까지는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과 관련될 때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진단 기준에는 공포나 불안이나 회피 반응이 아동이나 청소년에서는 최소 4주 이상 지속돼야 되겠고요. 또 성인에서는 전형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돼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증상들이 지속되면서 사회적으로, 직업적으로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의 어떤 영역에서 현저하게 고통을 갖고 손상을 초래하면서 다른 정신질환은 아니어야 되는, 다른 정신질환으로는 설명되지 않은 상황이 됐을 때 분리불안 장애라는 진단명을 붙이게 됩니다. 이 분리불안 장애의 유병률과 경과를 보겠습니다. 발병률을 보시면 주로 18세 이전에 많이 발병을 하고요. DSM-4 시절에 주로 이제 아동기에 나왔었던 그런 진단이기 때문에 주로 18세 이전에 발병이 많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남녀 차이는 없습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불안과 관련된 것들은 여자가 훨씬 많거나 여자가 많았죠. 근데 이거는 남녀 차이가 없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1년의 그 유병률 정도를 봤더니 아동에서는 한 4%, 청소년으로 가면서 1.6, 또 성인으로 가면서 0.9에서 1.9 정도로 점점점 나이가 줄어들면서 보이긴 보이지만, 그죠? 이 아동에서 청소년, 성인으로 거치면서 감소하는 그런 성향을 볼 수 있습니다. 연령에 따라서 이 분리불안 장애는요, 아동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성인과 주 애착 대상과 분리됐을 때,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엄마와 떨어지는 것에 굉장히 불안을 느끼는 겁니다. 불안해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를 안 가겠다고 하는 스쿨 리퓨즈에 대한 리퓨절 같은 어떤 문제를 보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다음에 성인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이사를 가야 하거나, 그죠? 그다음에 결혼하는 것 같은 환경의 변화를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또 자녀나 배우자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면서 그들과 분리됐을 때 극심하게 고통을 겪게 된다. 이럴 때는 이제 이런 진단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요, 가족과의 그 애착에서 떨어지거나 그 익숙했던 공간에서 떨어져 나올 때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부모 교육이나 가족 치료가 굉장히 핵심이고요. 거기에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은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추후 관리까지 하게 되면은 완치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질환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선택적 함구증입니다. 이 선택적 함구증, 선택적으로 셀렉티브하게 뮤트, 입을 다물어 버린다, 뮤티즘을 보인다 라는 개념이죠. 이 분리불안이나 불안이 있는 아동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정상적으로 언어를 이제 사용할 수 있고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불안이 야기되는 상황에서는 전혀 말을 하지 않거나 말 대신 버발 커뮤니케이션 대신 비언어적인 의사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이 셀렉티브 뮤티즘을 사회불안 장애, 사회공포증으로 진단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DSM-5에서의 진단 기준을 보시면 이제 명확하죠.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다른 상황에서는 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황이라는 게 집에서는 말을 조잘조잘 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해야 하는 특정
사회적 상황 이런 거는 이제 구조적인 어떤 환경이겠죠. 예를 들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이런 곳에서 특정 사회적 상황에서 일관되게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러한 증상이 최소 1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의사소통 장애 때문에 말하기 힘든 건가는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또 자폐 스펙트럼이나 조현병이나 다른 기타 정신적 어떤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어떤 사회적 상황에서 적절하게 말하지 못하지만 이거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택적 항구증은 어떤 상황에서는 이야기를 잘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특정 상황에서는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들과는 반드시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유병률을 보시면요, 굉장히 이제 비교적 드뭅니다. 그래서 0.03에서 한 1% 정도다라고 하는데 주로 아동에서 많이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치료를 보시면 부모의 어떤 사회적인 억제로 인해서 그거에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이러한 선택적으로 입을 다물어 버리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어서 부모 교육이나 가족 치료를 함께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이 아니고 불안을 완화시킬 수 있게 인지행동 치료, 약물 치료를 병행해서 하면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마지막 질환이죠. 마지막 장애인데요. 8번째, 강박 및 관련 장애입니다. 자, 강박과 그와 관련된 장애. 그러면 obsessive thinking, 강박 사고죠. 그 다음에 compulsive act, 그죠? 강박 행동. 그거와 관련된 related disorder입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OCD가 있겠죠.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강박 장애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신체 이형, 그 다음에 수집광, 발모강, 피부 뜯기 장애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좀 잠깐 보시면요. 강박 장애 같은 경우에는 밑에도 좀 나오지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반복적인 어떤 사고와 그에 따른 행동을 되풀이할 때 우리가 진단을 붙이게 되고요. 신체 이형 장애는 바디 디스몰픽 디소더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정상적인 외모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외모에 특히 외부로 드러나는 외모에 결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그러면서 계속 수술을 요구하고 끊임없이 요구하면서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모가 그거에 시달려서 수술을 하게 되면 거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곳에 결함이 있다 해서 끊임없이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준수하게 이제 임상에서 보니까 준수한 친구인데 본인이 이제 얼굴에 이제 결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나가는 거 외에는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방학만 되면 엄마한테 수술해 달라고 그 문제가 되는 얼굴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술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심해지면 잘못하면 망상으로까지 내 얼굴에 어떤 부분이 뭐 이제 망상으로까지 갈 수 있죠. 썩어 들어가고 있다. 뭐 아주 심하게 짝짝이가 됐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을 쓰게 되는데 예후가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상황에 따라서 좀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집광이라고 해서 어떤 물건이든 어떤 그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물건을 집에다 이제 쌓아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발모강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쌓이면 뚜렷한 뭐 어느 곳이라고 할 거 없이 모발을 다 뜯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임상에서 보니까 이제 뭐 들어왔는데 뭔가 허전한 겁니다. 굉장히 선생님이 임상했을 때면 오래전이죠. 근데 뭔가 허전해서 남자 환자인데 봤더니 이제 눈썹을 다 뽑아낸 겁니다. 그 이제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니까 그래서 이제 뽑았는데 결국은 그 시절에 이제 문신을 하고 몸에 있는 여러 부분에 이제 털들을 다 뽑는 그런 행동을 보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본인의 피부를 이제 손상시키는 뜯어내는 거죠.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피부를 뜯어내는 행동을 하는 유형 이렇게 유형이 이제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는 강박장애입니다. 강박장애는 국가고시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꼭 그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계속 어떤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걸 이제 지속적으로 들다라고 할 때 강박사고라는 표현을 쓰고요. 옵세션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 사고가 생각이 나면 날수록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컴펄시브 액트
강박 행동을 하는, 그게 특징인 질환이 바로 강박장애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강박 사고나 강박 행동이 불합리하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억제할 수 없고, 그죠? 그리고 억제하려고 노력하면은 불안이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행동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랬을 때 이 강박적 사고에 보면 가장 흔한 강박적 사고가 내 손이 오염됐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손이 오염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생각하면 할수록 불안해지죠. 그래서 결국은 손을 씻는데 이런 손을 씻어도 언제까지 씻게 되냐면 불안이 내려갈 때까지 이렇게 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 보실 게 이 강박 사고가 강박 행동으로 꼭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행동이 수반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강박 행동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강박적 행동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손이 오염됐다는 생각이 들면 들수록 불안하다 그랬죠. 어느 사람과 악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 손이 더러워진 것 같은 거야. 오염된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반복적으로 손을 씻는 이 행동을 컴펄시브 액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손을 씻어서 피가 날 정도로 손을 씻게 됩니다. 근데 그걸 멈출 수가 없어요. 불안하니까. 그럴 때 어쩔 수 없이 다른 대처 방법을 찾을 때까지, 안전한 다른 대처 방법을 찾을 때까지는 손 씻기를 허용하는 것도 하나의 중재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대상자가 불안해서 참을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여러 번 확인하는 행동도 많이 합니다. 외출 시에 보니까 출입문을 잠그고 나갔는데 안 잠근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도둑이 들어올까봐 다시 가서 확인하고. 근데 이 모든 집에 있는 문이라는 문, 뭐 창문에서부터 현관문까지 확인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숫자를까지도 맞춥니다. 그래서 뭐 33번, 60번. 그러면 집에 있는 문들을 다 닫았는데도 또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또 다시 확인하고 또 다시 확인하고 그러기를 수십 차례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약속 시간도 늦고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또 못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겠고요. 또 여러 번 확인한 거에는 가스레인지 같은 경우에 불을 분명히 끄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안 끄고 나왔나? 그러면 불이 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다시 들어가서 확인하고 확인하는, 그것을 또 수차례, 수십 차례 확인하는 그런 상황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잃어버린 것이 두려워서 뭔가 종이가 되는 편지나 뭐 근거가 되는 영수증 같은 것들을 계속 차곡차곡 모으는 행동도 컴펄시브 액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컴펄시브 액트, 강박 행동의 목적은 기쁨이나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건 아니겠죠. 분명히 이제 정확하게 아셔야 되지만 불안이나 본인이 갖고 있는 고통을 방지하고 감수하려고 하는 행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대상자들은 강박적인 사고에 동반하는 고통을 감소시키고 또 두려운 사건이나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강박적인 행동을 수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압박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강박 행동을 중지시키려고 하면은 불안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위에서 나왔지만 다른 대처 방안을 찾을 때까지는 뭔가 그 행동을 그대로 허용해 주는 것이 불안을 좀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좀 참고적으로 이런 강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 보면 성격적인 어떤 부분에서 보면 초자아가 강하고, 그죠? 성격의 구조에서의 초자아, 완벽적이고 융통성 없고 완고하고 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헌신적인 사람들에서 이러한 장애가, 병전 성격을 보면 이런 장애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어 기전으로는 사용되는 게 제일 많이 쓰는 게 취소, 언두잉이죠.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손을 씻는다, 언두잉이고요. 그 다음에 생각과 행동을 이제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불안이 손 씻는 것으로 옮겨갔다, 디스플레이스먼트, 전치. 그래서 요 네 가지 정도의 방어 기전을 많이 쓴다, 강박장애 환자들은.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쓰는 것이 취소, 언두잉이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병률을 보시면 평생 유병률을 보시면 한 0.6% 정도 되는데요. 여자가 훨씬 많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죠. 2배 이상 많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발병의 시기를 보시면 대부분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에 발병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아동기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초발 연령은 그렇지만
남성이 여성보다 좀 빠른 걸 볼 수 있고 유병률은 여자가 훨씬 많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경과를 보시면 서서히 발병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 후에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경과를 보시면 약 20-30% 정도는 호전이 되고 그 다음에 40에서 50% 정도는 약간 호전이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20에서 40% 정도는 변화가 없거나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한 3분의 1에서는 우울이나 자살 성향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질환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 치료는 약물 치료, 행동 치료를 이제 많이 하는데요. 보시면 약물 치료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SSRI 계통의 약물을 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건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사망계 항우울제라고 하면 항우울제 중에 제일 최초의 그 사용이 된 그 계통의 약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사망계 항우울제는 약이 계속 좋은 약이 많이 나오면서 초창기 약이기 때문에 거의 쓰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박장애 환자들한테는 이 사망계 항우울제 중에 클로미플라민이라는 약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기분을 안정시키는 이 기분 안정제 무드 스테빌라이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올라가 있는 기분을 안정선으로 내려주고 내려가 있는 기분을 올려준다. 근데 대부분 내려가 있는 것들을 올려주는 안정선으로 올려주는 것들은 항우울제가 많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기분 안정제는 대부분 올라가 있는 기분을 내려주는 쪽에 많이 그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발폴릭 애시드나 리튬이나 카보마제핀 같은 약들을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치료가 행동치료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점점점 둔감해지게 하는 그죠? 그 상황으로부터 둔감해지게 하는 치료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 생각을 중지할 수 있게끔 사고 중지 요법을 쓸 수도 있고 갑자기 둔감이 아니고 그 상황에 한꺼번에 노출시켜서 그것을 조금 완화시키려는 방법으로 갈 수도 있고 조금씩 상황을 노출시키는 치료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혐오 치료 이 이제 나중에 설명이 나오겠지만 혐오 치료 같은 경우에는 손이 오염됐다 그러면 손을 씻는다 그랬죠. 그런데 이 혐오 치료 같은 경우에 갑자기 하수구 같은 데다 손을 쑥 집어넣게 하는 겁니다. 그럼 너무 더러운 손을 본인이 보게 되는데 그러고도 이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를 느끼면서 치료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좀 제한점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많이 확인하고 할 수 있는 치료입니다. 또 정신분석적인 접근도 좀 이제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가족 치료나 집단 치료도 사용할 수 있겠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치료를 했는데도 반응을 보이지 않다면 정기 경련 치료, 일렉트로 컴펄시브 테라피, 전기를 자극을 줘서 경련을 일으키는 치료다. 요거는 여러분들과 우울 장애에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치료를 할 수도 있다. 라고 이제 하고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간호과정을 보시면 먼저 이런 대상자들한테 사정 부분이 중요하겠죠. 사정할 때 그 영역을 보시면 생리적인 측면도 먼저 사정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불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감신경계가 활성화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혈액 검사를 통해서도 이 불안과 관련된 것들을 확인해 낼 수가 있습니다. 또 인지적인 측면을 확인해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불안한 사람들은 논리적인 사고가 어렵고 인지 영역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고 좁아져 있는 걸 볼 수 있겠고요. 선택적 부주의 상황이 나타나고 또 해리 현상이 나타나죠. 갈등이 심해서 이러한 어떤 갈등, 내외적인 어떤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서 정체성이 좀 변경되거나 성격이 의식이 좀 분리되거나 이런 양상을 볼 수 있겠고 그로 인해서 이제 주의 집중도 떨어지고 뭐 초점을 맞추는 어떤 문제에 해결을 위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도 굉장히 이제 그 능력이 떨어지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정서나 행동적인 측면을 보시면 불안정하고 또 화를 많이 내고 또 위축되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또 심지어는 울음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흔히 사용되는 그 행동 유형 보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안을 오히려 활용하는 막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해지는 모습으로서 이제 그 상황을 좀 피하려는 상황을 볼 수 있겠고요.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행동을 하거나 회피 행동을 보일 수 있고 또 공격적인 행동을 통해서 오히려 불안을
그렇게 이제 행동으로 표출하는 그런 양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 행동화라는 거 액팅 아웃이죠. 자신의 불안을 그 심리적으로 안에 갖고 있던 걸 그대로 행동으로 표출시킬 수도 있고, 불안을 생리적인 어떤 신체와 여기저기 아프다든지 뭐 문제가 생기는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행동을 통해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사정해서 이런 측면에 다각적으로 보니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불안 정도를 이제 사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그 일상생활에 대해서 불안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사정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불안이나 강박 관련된 장애들을 사정하기 위해서 흔히 사용되는 그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에 사용되는 건 아주 많이 쓰죠. 해밀턴 앵자이티 레이팅 스케일을 해서 우리 책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나와 있지만 0점부터 해서 4점까지 해서 5점 척도로 14항목에 대해서 표현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 책의 294페이지를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강박장애에 대해서도 또 수직강이나 공포나 그 다음에 공황장애에 대해서도 이런 체크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서 이걸 통해서 사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간호진단입니다. 간호진단 여러분들 그 외상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련 장애에서도 간호진단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들과 조현병 공부할 때도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례형으로 많이 나오고 여러 상황을 주고 이게 어떤 간호진단을 붙이는 게 좋겠습니까를 오지선다로 많이 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환과는 어떤 간호진단을 내릴 수 있는지를 연관해서 한번 보시는 것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획입니다. 세 번째, 그 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대상자를 간호할 때 그 목표는 중요한 표현이죠. 불안을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이 나타나더라도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그것에 적응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목표를 세워서 중재를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안 정도에 따라서 간호해야 하는 목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나눠서 보시면 경증 불안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스스로 참아낼 수 있어야 될 정도로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의식적으로 불안을 성공적으로 다룰 수 있고, 또 적절한 대처 기전, 방어 기전이라고 딱 못 받게 되면 무의식적인 건데, 이 대처 기전 같은 경우에는 무의식과 의식, 특히 의식적인 부분에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이게 불안할 때는, 심할 때는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미리 이제 그 교육을 받지 않으면 적절하게 요청을 할 수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증 불안 정도가 되면 필요시에 도움 청할 수 있다.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경증 불안 정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중증 불안이나 공황입니다. 이 공황 상태 이 정도가 되면은 즉시 불안을 감소시켜 주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달라진다는 표현을 그래서 쓰는 겁니다. 공황 상태 정도에서 불안이 나올 때는 거의 인격이 이제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랬죠. 남에게 도와주지 않으면 잘못하면 생명의 위협을 갈 정도가 되기 때문에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는 상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도에 따라서, 불안 정도에 따라서 목표를 달리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은 중재입니다. 자, 불안해하는 대상자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호사는 대상자의 불안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대상자의 감정을 인식해야 되고 그것을 수용한다는 것을 이제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때 간호사는 굉장히 지지적이고 보호적이고 무비판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관된 태도로 적극적으로 대상자의 얘기를 듣고 공감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대상자에 대한 존중과 안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상황이어야만 신뢰관계가 이제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간호사 자신의 자기 인식입니다. 서두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안은 상호 전달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fear와 좀 차이점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간호사가 심리 상태가 안정되게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간호사가 만약에 자신이 갖고 있는 불안이 있는데 그걸 부정하고 하게 되면 이제 치료적 관계 라포가
형성이 잘 안 될 것이고 또 대상자에게 방어적으로 될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간호사 자신의 불안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재를 하는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자를 보호해야 됩니다. 대상자의 안정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간호사는 대상자의 대처 기전이나 증상을 공격하거나 절대로 비웃거나 그걸 논쟁거리 삼아서는 안 됩니다. 환자는 불안하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한 것이고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이 심해지겠죠. 그래서 그걸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공격을 해서는 안 되겠고요. 또 공포나 회피 행동이나 신체 증상, 강박장애에서의 의식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의식적인 행동은 바로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의식적인 행동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것을 조절해 준다고 해서 큰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환자가 문제를 가져오게 된 근본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되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환자가 더 초점을 맞추면 불안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증상이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다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그 다음에 증상에 대해서 섣부르게 하지 못하도록 제안을 하거나 대안을 제시하거나 또 비난을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직면을 시키는 이런 중재는 오히려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삼가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른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대상자의 불안을 주제로 그 화제로 삼아서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그래서 간호사라면 대상자가 불가피한 피할 수 없는 불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수용해야 되고요. 또 누구나 때로는 불안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또 인식시켜야 되고 그런 대상자한테는 단순하고 쉬운 말로 불안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또 문제를 명료화시키면 불안을 완화시킬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간호사는 대상자가 불안과 관련된 문제를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그 질문도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간호사가 굉장히 지리멸렬하게 복잡하게 뭔가 질문을 한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더 불안해지겠죠. 불안 상태와 관련된 문제가 되었던 것들은 좀 명료해진다면 그 다음에 대상자로 하여금 확인된 문제 또 불안 경험 간의 상황들을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 거지 그 전에는 좀 더 명료한 그런 상황들을 이제 유지시켜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불안에 대한 대상자의 자아 인식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 일지를 쓰도록 하죠. 언제 불안을 느꼈는지 또 불안 느낄 때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기록을 하고 보관하도록 요청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대별로 하루 동안에 불안 정도를 그래프로 그려서 보관하게 하고 그 그린 거를 가지고 함께 논의하고 분석하면서 그것을 인식시켜 주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 수정입니다. 환경적인 자극을 감소시켜서 불안을 경감시킨다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번째는 활동 참여와 지지입니다. 여러 가지 신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불안 완화에 이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신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대상자의 관심을 외부로 돌려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훨씬 안정된 모습을 이제 찾을 수 있습니다. 또 8번째로는 불안에 대한 이제 스스로의 어떤 기술을 터득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가르쳐줘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약물입니다. 이건 앞에 나왔던 내용들을 조금 종합했다. 그래서 정리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도움이 될 텐데요. 대부분은 초기에는 SSRI 계통의 항우울제를 사용하고요. 그러면서 항불안제, 특히 이제 이 비벤조, 넘벤조는 많이 쓰지 않고 있다 그랬죠. 부스피론 같은 약으로 치료 목적으로 쓰는 것 외에는. 그래서 대부분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들을 함께 처방을 하는데 SSRI 계통의 약은 말씀드렸듯이 그 치료 효과를 보려면 좀 수주를 소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그 효과가 빠른 벤조다이제핀계 항불안제를 같이 병행하는 게 도움이 되겠고요. 뿐만이 아니고 약물 단독으로 쓰는 것보다는 정신치료와 함께 병행을 하게 되면 좀 더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근데 이 같이 먼저 이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쓰고 있는 벤조디아제핀계 항불안제도 그 이전에 개발돼서 문제가 됐던 비벤조, 넘벤조디아제핀계 항불안제
보다는 덜 하지만, 왜냐하면 비벤조디아제핑계는 뭐가 문제였냐면 내성이 심하고 의존성이 너무 심해서 그게 신체 해가 될 정도라고 했는데, 그 후에 보완된 게 벤조디아제핑계 항불안제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신체 해가 될 정도는 아니지만 이것도 그런 이제 내성이나 의존성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제약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벤조디아제핀계 항불안제를 주면 여러 가지 항불안제로서의 효과뿐만이 아니고 진정작용도 근육을 이완시키고 또 그 경련을 일으키는 거에 경련 역치를 상승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간 쓰게 되면 이것도 신체 해가 될 정도는 아니지만 신체적 심리적인 의존과 함께 내성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걸 갑자기 끊게 되거나 용량을 갑자기 줄이면 금단 증상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좀 주의해야 되겠고요. 이런 벤조디아제핀계 항불안제를 쓰게 되면 이게 중추신경 억제제거든요. 근데 이때 깜빡하고 뭐 알코올을 같이 병행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알코올도 중추신경 억제제이기 때문에 중추신경 억제 효과가 가중돼서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투약의 기간을 될 수 있으면 짧게 잡아야 되는 게 기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4개월 이상 만약에 벤조제핀계 약물을 복용하던 환자가 갑자기 약물을 중단하면 이거 지금 빨간 글씨로 연관돼서 제가 이게 같이 끌어다 놨는데 금단 증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용량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끊었을 때 이 불안 그 금단 증상을 좀 한번 보시면 굉장히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물을 중단할 때는 반드시 1 내지 2주에 걸쳐서 서서히 줄인다는 용어, 그게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하죠. 서서히 줄여야 되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불안 때문에 심혈관계 문제가 함께 발생하는 환자라면, 그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약보다는 항불안제이지만 딱 그 여러 가지 그 도움을 주는 벤조다이제핀계 약과 좀 차별화되게 딱 항불안제로서만 역할을 할 수 있는 약이 부스피론, 부스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남아서 쓰고 있는 비벤조디아제핀계 부스피론 같은 약을 준다면은 의존성이 훨씬 더 적고 딱 항불안제로서 역할만 하는 그런 약물로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처음에 같이 병행해서 쓰면은 굉장히 효과가 빠르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만, 그죠? 증상 완화를 위해서 약물은 될 수 있으면 최소량을 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투약 기간도 될 수 있으면 짧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약물 사용에 대한 장애가 있던 히스토리가 있는 사람한테는 신중하게 써야 됩니다. 그렇죠? 중추신경 억제를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약물을 갑자기 중단하지 않는 원칙, 왜냐하면 금단 증상 때문에. 그래서 이런 원칙을 좀 갖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거는 우리 책에 지금 제 518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참조도 하고요. 우리 지금 이 챕터에서도 나와 있는 그런 약들입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제일 먼저 개발이 된 게 넘벤조디아제핀계라 그랬죠. 근데 지금은 대부분 쓰지 않고 있고, 그렇지만 현저하게 그 목적을 위해서만 지금 아직도 남아있는 게 지금 계속 얘기 들었던 부스피론, 부스파 같은 약이고요. 그 다음에 진정수면제, 수면제로서 졸피뎀이 여전히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벤조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그 후로 개발돼서 사용되고 있는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입니다. 여기에는 알프라졸람에 대한 얘기 했었죠. 공황장애 얘기 나올 때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이아제팜이나 로라제팜 같은 약들도 많이 쓰고 있는 이런 항불안제 약이 있고, 여기도 진정수면제가 있는데, 이 사이는 이 플라제팜, 달만이나 할시온 같은 약보다는 졸피뎀으로 많이 수면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이름을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정신치료입니다. 불안을 경감시키는 그런 방법으로의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지를 재구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새로운 대처 행동으로서 학습하는 행동치료에 대한 부분, 이렇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안을 경감시키는 거에는 제일 먼저 이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 근육 이완법이라고 해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사용하지 않았던 근육까지 모두 포함해서 그런 근육들을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 근육이 이완되면서 불안이 완화되는 그런 치료법이 이완법입니다. 그 다음에 호흡 훈련이죠. 이제
공황 발작 있는 사람들, 뭐 과호흡을 하는 사람들에게 느리고 규칙적인 호흡을 통해서 이제 불편을 막아주는 그런 어떤 상황을 가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피드백 치료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기구인데요. 몸에다가 이 바이오 피드백 그 기구를 이제 그 연결을 시켜가지고 본인의 생리적인 지표를 즉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불안한 감정이 오면 이런 수치가 변화가 있겠구나를 스스로가 이제 확인할 수 있게끔 해서 심리적인 어떤 자각상황이 됐을 때 이것을 스스로가 조절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수치가 변화되는 상황에서 심리적인 변화가 있다는 걸 보시고 이걸 조절할 수 있게끔 하는 대처요법의 일종입니다. 그 다음에 체계적 둔감법은 다른 말로 탈감작요법이라고 하는데 이건 많이 얘기 나왔었죠.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으면 순차적으로 단계를 둬서 조금씩 노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소공포증 환자들이 있죠. 그랬을 때 이제 고소공포증 환자는 높은 것을 생각하는 것조차 힘듭니다. 그럴 때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높은 곳이니까 산에 대한 그림이나 그 다음에 뭐 사진 같은 걸 가져다 놓고 위로 올라가는 정복하는 그런 상황을 간접적으로 좀 하게 하고, 그것이 해결이 되면 직접 산에 가서 처음부터 높은 곳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조금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 다음날 조금씩 올라가서 마지막에 정상까지 올라가게 해서 두려움을 완화시키면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이제 체계적 둔감법입니다. 그래서 고소공포증이나 공포증 환자들한테 굉장히 많이 쓰고요. 강박장애 환자한테도 많이 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속적 노출법, 이거는 이제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에서도 이미 나왔기 때문에 보시면 대상자가 회피하는 상황과 사고에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조금씩 노출시켜서, 그렇죠? 지속적으로 그 상황을 직면하다 보면 점차 스트레스를 감소하고 불안을 완화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자극감흥 노출이라고 해서요. 공황 상태 때와 같은 생리적인 현상을 계획적으로 반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할 때 경험하는 신체 반응이 그렇게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홍수법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 그 둔감법과 다르죠. 이거는 단계가 없이 조금씩 순차적으로 노출시키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확. 그럼 예를 들어서 고소공포증 있는 환자를 그냥 헬기 타고 거기다 정상에다 그냥 뚝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해서 이제 그 불안을 완화시키는 방법인데, 특정 공포증 환자한테는 효과적이지만 과도한 불안이 대상자한테 해가 되는 경우에는 적용시키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안구운동 민감소실 재처리법, 이것도 이제 불안한 상황을 생각하거나 상상할 때 그 당시에 동시에 이제 눈을 빨리 움직여서 불안을 완화시키는 방법,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EMDR에 대해서 이제 미리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사고 중지 기법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강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그만이라고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외쳐서 생각을 중지시키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인지 재구성이죠. 대상자의 인지 왜곡을 확인하고 교정해서 재구성해주는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대처 행동 학습. 그래서 학습 이론에서 우리가 행동 치료랑 연관해서 본다고 했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행동 치료가 모델링입니다. 불안이 유발되는 상황에서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는 뭐 가족이나 간호사를 그대로 따라하게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그걸 따라하면서 이제 불안이 완화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 표현 훈련, assertive training이라고 해서 자신의 감정과 권리를 표현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감정들을 적절하게 표현하다 보면은 좌절이나 분노나 불안도 감소되는 이런 상황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일반인들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에 만약에 나중에 간호사로 나갔을 때 자기를 잘 표현 못해서 노티파이를 잘 못해서 보고를 잘 못해서 늘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표현할 수 있게끔 해서 좀 좌절이나 이런 불안에서 좀 완화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도 워크숍에서 좀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행동치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샤핑, 행동 형성이죠. 목표하는 행동 수준이 성취될 때까지 계속 강화제를 줘서 점차 새로운 행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데, 이거는 비둘기한테 탁구를 치게 하는 겁니다. 뭐 말이 좀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이 실험을 해서 이런 이론을 갖게 됐는데요. 이제 양쪽에다 비둘기를 대치해 놓고, 그렇지만 정식 탁구대는 아니지만 이제 비둘기 부리에다가 아주 가벼운 탁구채 같은 걸 이제 물게 해줍니다. 그리고는
이제 공을 하나 튀겨가지고 이렇게 어찌어찌 공이 튀겨나가게 하는데, 우연히 비둘기가 그 공을 치게 됐을 때, 그죠? 부리로 이제 탁구채로 공을 치게 됐을 때, 그걸 보고 있던 그 이제 그 실험자가 강화제 먹이를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걸 보고 나도 먹이를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먹이를 먹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결국은 비둘기가 탁구를 쳤다라는 어떤 행동을 형성했다, 쇼핑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토큰 경제는 조작적 조건 하에 한 형태다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품행장애, 행동이 조절 안 되는 그런 청소년들한테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토큰을 줘서 이제 일정 토큰을 모아지게 되면 원하는 걸 해주는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근데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면 토큰을 다시 뺏는 거죠. 그래서 행동을 조절해 나가는 그런 치료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기술 훈련, 그래서 사회 기술이 부족한 대상자들한테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제 행동을 생각을 이렇게 도움을 주게 생산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치료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혐오 치료, 에버전 테라피라고 하죠. 그래서 즉각적인 불편감을 갖는 상황이나 대상에 노출시켜서 시키는 그 조건화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극과 불편감을 연계시켜서 특정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는데, 이거 아까 그 강박 장애 환자한테 내 손이 오염됐다 할 때 혐오요법, 그래서 하수구에도 손 쑥 집어넣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아마 물질 관련 장애를 공부하시게 되면 알코올 대상자들한테 디설피람이라는 약을 이제 이용을 해서 이런 혐오요법을 하는 경우를 예로 많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디설피람이라는 약을 먹게 되면 이렇게 이제 바이탈 사인에 이상이 오고 온몸에 막 그 독성 반응이 막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병원 내에서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치료를 해 나가는 대상자한테 그 디설피람 치료를 하면서 알코올을 조금 먹이게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되면은 온 몸이 신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반응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나는 술을 먹으면서 디설피람을 먹으면서 술을 먹으면 이런 반응 때문에 내가 살지 못하겠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하면서 치료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행동 계약법, 그래서 치료자와 대상자가 목표 행동과 보상 방법에 대해서 계약을 맺고 명문화시키면서 이제 치료를 해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긍정적 재강화, 그래서 바람직한 행동이 일어날 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자극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집안일을 도와주는 행동을 좀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부모가 계속 칭찬이라는 자극을 주죠. 그러면 계속 앞으로 그 칭찬을 듣기 위해서 집안 도와주는 일을 증가시키는 그러한 방법을 치료 양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막 열심히 중재 방법에 대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렇다면 평가에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될까요? 라는 겁니다. 자, 이 평가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쑥 훑으시면 뭐 크게 어려움 없이 지나갈 수 있는데, 제가 파란 글씨로 다시 한번 강조한 게 있습니다. 우린 평가할 때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대상자의 불안은 어느 상황에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불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죠? 중요한 거는 불안이 나타나더라도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에 대해서 잘 적응해서 행동을 하는 것이 정말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평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불안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불안이 많이 완화되고 그것을 수용하고 잘 가져가면서도 건강하게 적응해서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과 불안 장애 그리고 또 강박 및 관련된 장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조금 급하게 왔지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조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걸 아우른 다음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이거는 K형이라고 합니다. 국가고시에서는 이제 절대로 안 나오는 유형이죠. 이건 답가지가 아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변별력도 떨어지고 뭐 고소 고발 사건에 계속 휘말리기 때문에 이 K형은 완전히 없어지고 오지 선다로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같이 해야 할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갖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요. 중등 노모데레이트한 불안을 갖고 있는 대상자에 대한 간호로 적절한 것은, 자 보시면 이 정도 중간 정도면은 우리가 대처 행동을 해주면
그것이 완화된다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이죠. 그래서 뭐 대처 행동으로 가와 나와 다 같은 상황을 우리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안이 완화되죠. 그러면 그 정도면 중등도다라고 하는데, 라 같은 경우에 항불안제를 복용하도록 권유한다. 이거는 중증도 이상입니다. 대처 행동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중증이나 공황 상태 정도가 됐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렇다면 답은 가나다 1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4단계에 대한 개념을 좀 명확하게 갖고 계시다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포 환자에 대해서 정신 역동을 옳게 설명한 것은, 공포 환자들은 갈등을 갖고 있죠. 근데 그 갈등을, 공포라는 것은 두려워하는 명확한 외부적인 대상과 상황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두려움, 그 두려움을, 갈등을 피할 수 있는 외부 상황으로 전환시킨 것이다 라고 보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관해서 이 다음 문제를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공포증이라는 것은, 그죠? 높은 걸 무서워하고 폐쇄된 공간을 무서워하고 고양이를 무서워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불안한 대상자가, 그죠? 어떤 기준을 써서 그 상징적인 행동에 공포증을 보이겠는가라는 겁니다. 불안이 높은 곳을 무서워하는 걸로 옮겨간 거고요. 그 다음에 불안이 폐쇄된 공간을 무서워하는 걸, 두려워하는 걸로 옮겨간 게 그게 공포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옮겨갔다는 개념의 답은 전치라고 볼 수 있죠. 디스플레이스먼트.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좀 더 불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나왔던 문제도 여러분들한테 전체적인 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챕터 마무리 짓고요. 다음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